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자 중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28님, 허경영 씨가 시대를 앞서간 성부잖아요. 그분 요즘 뭐 하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0263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씩 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는 나라는 저는 유럽에서 10년간 공부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봐야 될지 오버한다고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하죠. 스물여덟 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2015년) 수능날이자 곧 전태일 열사의 44주기였던 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회사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6년간의 싸움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노조로서는 허탈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김덕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덕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2,000배를 하면서 판결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영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제 분노스럽고 좀 참담합니다. 하여튼 법원 앞에서 이제 해고 6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이 고통과 죽음에서 좀 벗어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매일 2,000배를 좀 했었는데요. 어제 또다시 이제 사법부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좀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이 그 주유 사건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 주문과 함께 이 파기 사유를 방청객 앞에서 짧게라도 설명을 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어제는 이 추가 설명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근데 추가 설명 없이 결정사항만 있는 것이 또 관례라고 또 어느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1심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적법했다. 2심은 적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법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온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 예. 근데 그 대법원이 지금 2009년에 사측의 다량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보는 근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번 판결은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이제 그대로 수용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쟁점 사항은 사실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느냐, 예. 그리고 인력 근무의 산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면 해고 회피 노력의 부분에서 어땠냐.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됐던 선산차선 가다의 개선 문제, 회계 조작 관련 문제 한 4가지 사항이 좀 쟁점 상황이었는데요. 예. 예, 어제 이제 대법원은 다 이 문제를 회사의 입장을 다 수용한 것이죠. 회사의 입장을 수용을 했다. 예. 네네. 지금 노조 측은 경영상의 위기가 부풀려졌었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그것은 지난 1심에서는 좀 그랬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몇이 좀 드러났거든요. 상당 기간 이제 소송 대리인 간의 주장도 좀 강했고, 저희가 이제는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음에도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위기가 불려졌다.
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법원의 이 판결이라는 것이 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14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부분하고도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11월이었죠. 회사와 경찰 선배 재판이 사실은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감정과 재감정 평가를 거쳐가지고 현재 1심 재판을 위해서 47억 판결을 좀 저희한테 좀 내렸어요. 예. 그 재판은 지금 현재 2심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소송이 하나 또 진행되는 게 뭐냐면 당시 하재 문제 때문에 메리츠 하재 보험에서 부상권 청구가 있습니다. 110억인데요. 이게 지금 6년이 지난 이제 과정에서 다음 달부터 이 구상권 재판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쌍용차 지금 해고자들한테 걸려 있는 것은 사측과 경찰의 손배에서 47억 그리고 메리츠 하재의 110억 구상권 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억 구상권. 그러면은 이게 만일 물어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47억의 선배소 관련해서 연 이자만 지금 9억 8천만 원이 돼요. 사실 이자를 볼 수 없는 이런 천문학적 금액인데 저희 감당이 안 되죠. 지금 해고자들 대부분의 생계 어려움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009년에 쌍차라고 그러죠. 쌍용차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간 이후, 신청에 들어간 이후에 한 6년 투쟁을 하신 거죠. 그죠? 그동안에 153분이 되는 노동자들, 그 가정의 어려움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또다시 이제 6번째 겨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안타깝게도 25명의 가족과 동료를 저희들이 떠나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평택에서는 취업이 안 됩니다. 당시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근무 이력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현재 해고자들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 불화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가정 파탄, 이혼 또 지금 현재 정신과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약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지금 현재 정신과 병동에 지금 입원 치료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억의 손배 문제나 또 110억의 이 구상권 청구 문제는 사실은 해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또 벼랑 밑으로 떠미는 이런 판단들, 이런 재판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 판결이 사실 노동자에게 사형 선고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재판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극단적 판단을 계속 이 사회가, 이 사법부가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럽게 보는. 그래도 극단적인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죠.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어제 관련된 재판 문제가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등법원에 인정한 사실과 이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인정했던 판결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입증 책임이 이제 회사 측에 주장을 해야 되는데도 이게 1, 2심에 변경된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는 소송 대리인 간에 대법원에서는 서로 주장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냥 진행됐던 문제라 몇 가지 저희들도 법률 대행팀과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요. 사실관계 부분에 오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저희들 준비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다툴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김하진 기자 연결합니다. 김하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예. 먼저 지난 저녁에 열린 경기 얘기 좀 해보죠. 프로농구에서 오리온스가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다고 그러네요. 네, 고향 오리온스의 저력이 무섭습니다. 어제 그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GC와의 경기에서 92대 63으로 승리했는데요. 예. 허일영 선수가 3점 슛 5개를 포함해서 23점을 올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달린 오리온스는 올 시즌 10개 구단 가운데 예. 처음으로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했고요. 또한 그 같은 날 울산에서는 모비스가 창원 LG를 88대 76으로 꺾으면서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SK의 프로야구 SK의 그 김광현 선수요. 메이저리그에 결국 가기로 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샌디에고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많이 알려진 대로 김광현 선수는 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입단 협상에 나섭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SK가 김광현에 대한 포스팅 응찰액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12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통보했고요. 최고액을 응찰한 구단이 샌디에이고였음을 통보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는 한국 시각으로 12월 12일 오전 7시까지 김광현 선수와 독점으로 계약 교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에 계약하지 못한다면 김광현 선수의 다음 포스팅 요청은 내년 11월 1일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롯데 얘기 좀 안 할 수 없죠. 김하진 기자 롯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전화 통화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구단의 갈등 때문에 문제 많았던 롯데 어제 처음으로 대표이사하고 감독 취임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수뇌부로 뽑힌 이창원 대표이사와 이윤환 단장 그리고 이종 신임 감독이 먼저 취임식을 시작했었는데요. 우선은 최근 벌어졌던 구단 내홍에 대해 플러스 측의 책임을 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취임식은 20분 정도 짧게 끝낸 후에는 주장 박준서 선수도 함께 한 자리에서 4명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 사과문 속에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팬이라면서 이는 시일 안에 구단 전체의 문제점 개선해 나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 감독이 이종 감독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성적 내야 하는 부담감도 크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감독 역시 롯데가 중대한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감독직을 맡아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선수들과 꾸준히 교감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히면서 내년 시즌을 위해 기본을 충실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이 감독에게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최근에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못 갔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서만아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가수 이승철 씨가 일본 입국 거부를 당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억류돼 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돼 곧바로 귀국했는데요.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일본 입국 거부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의 가수시죠. 장광태 씨도 1996년에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광태 씨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광태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광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1996년에 입국 거부당하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일본 대사관 안에서 비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비자를 못 받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SBS 특집 방송으로 추석 특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갈 일이었는데 우리 일진들은 다 갔고 저만 이제 가면 되는데 제가 무슨 부적격자라는 거였어요. 정광태 씨가 부적격자인 이유를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그러한 설명들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부적격자다 당신은. 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안에서 아마 줄을 굉장히 많이 서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다 나가라, 얘네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결격 사유가 있느냐. 굉장히 흥분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한 10분 정도 그렇게 소란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일본 대사관 안에는 청원 경찰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 주위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유리 안에서 일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글쎄, 우리 일본어 못하니까. 저도 일본어 못하니까. 제 일본어 할 수 있는 건 그냥 안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정광태 씨 일본 못 간다고 방송에 나갔는데 일본 대사관에서 따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아니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광태 씨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그 노래의 가수기 때문에 입국 했다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승철 씨의 예만 보더라도 일본 스스로 역사 왜곡의 핵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떳떳하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야말로 대국적이지 못한 섬나라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떳떳하다면 이런 식의 치졸한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 독도 관련 연예인들에 대해서 입국 거부하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네요. 1996년에 그렇죠. 정광태 씨도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도 있다고 보시겠네요. 네,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철 씨가 거부당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독도에 가서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활동 영역을 축소시킨다. 니네들 독도에 가서 노래 부르는 연예인들은 우리 일본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이승철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우상이니까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거부를 하면은 다른 연예인들도 독도에 가서 이런 행위들을 안 하겠지. 라고 겁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예. 일본 근데 안 가면 되지. 우리가 안 가면 되죠. 일본 그러니까요. 못 가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정광태 씨는 어떻게 그 이후에 일본 입국 시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유, 갈 일이 없었습니다. 갈 일이 없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더 지속적으로 독도에 가는 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독도 알리는 거에, 예. 그리고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에 더 열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독도만, 하여튼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수십 번. 올해만 5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만요? 네, 올해가 제가 독도에 처음 발을 디딘 지 꼭 30주년 되는 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독도에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 독도 경비대, 그리고 독도 주민, 김성도 이장님 부부, 독도 관리소 직원,
그리고 등대지기 아저씨 등과 4박 5일 동안 독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정광태 씨가 보기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외교부가 물론 항의는 했던데. 예.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그 정책의 모순에 있다고 봅니다. 독도는 영토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외교적 이유로 영토에 대한 정책이 미온적이라면 이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작은 허점이라도 비집고 들어와 판을 흔드는 그 전형적인 일본의 책략에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은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독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 스스로가 내놓아야지 제3의 이승철 씨와 같은 참담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도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급선무는 독도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독도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이 더 우선이죠.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는 시급하게 독도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그리고 주민 입도 지원센터도 독도에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광태 선생님 독도는 우리 땅 2탄 독도는 영원히 우리 땅이라든지 독도 포레버라든지 이런 거 한번 새로 발표한 게 독도는 한국 땅. 아하. 예. 나왔습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듣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 땅의 가수시죠? 정광태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영화는 분명히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생각,
시대의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바로 그런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의 뉴스인데요. 자, 오늘도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영화계 이모저모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자, 먼저 소니라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그러죠. 네. 소니. 이 회사 이름이 몇 번 바뀌었죠. 네, 아마 일반 관객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고요. 소니 네. 그러면 그냥 가전제품 회사 이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한국에 할리우드 대형 회사가 예. 집회사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5개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20세기 폭스, UIP였어요 처음엔. 예. 그리고 이제 컬럼비아 트라이스타가 있었고 아하. 월트 디즈니가 있었습니다. 예. 5개 회사가 집배사로 들어왔었고요. 한때 집배 반대 투쟁도 많고 그랬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극장에 뱀도 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일단 먼저 철수를 하면서 예. 국내에서 월트 디즈니 영화 배급을 컬럼비아 트라이스타가 나중에 소니, 그러니까 일본 소니 회사로 합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니하고 합쳤죠. 그래서 예. 국내에서는 컬럼비아 트라이스타하고 월트 디즈니가 합쳐져서 소니 픽처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코리아 이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월트 디즈니가 분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니 픽처스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24년 만에 법인 문을 닫고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 그렇죠. 한국에서 오피스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 1년에 경상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단순하게 경상비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 따른 마케팅 비용 등등 해서 꽤 많은 비용이 1년에 이제 추출이 되니까 예. 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비용을 사실은 국내 시장, 한국 시장에서 비용 대비 또 수익으로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그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꼭 단독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마 소니 픽처스 본사에서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본 오피스에서 이쪽 한국 시장까지 관할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걸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건으로 보는데요. 예. 한국에서 외화 시장이 자꾸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화 시장. 네. 그 대신 지금 한국 영화가 자꾸 비중이 그렇죠.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냐, 그러니까 민족적 관점에서는 한국 영화가 잘 되는 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2억 명이고요. 하루에 1년에 어떻게 보면 3.4회 정도씩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1년에? 네, 1년에 3.4편 정도. 그러니까 국민 평균당. 예.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거죠. 2억 명의 영화 인구 중에 6대 4나 6.5대 3.5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이 한국 시장 점유율이죠.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1억 2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이 한국 영화를 보신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외화를 보는 건데 그중에서 또 할리우드 영화가 좀 포션은 높습니다만 예. 또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한국 영화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이긴 한데 예. 한편으로 보면 영화의 종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요. 이걸 문화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산업적 관점으로 보면 기둥이 여러 개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IMF 사태나 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영화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제일 먼저 빼는 돈들이 문화적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사업에서 빠지죠. 엑시트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IMF 사태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었는데 현대, SK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화 산업의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졌었죠. 이럴 때 영화 산업을 받쳐주는 게 사실 또 외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외화 비중이 너무 빠지면 예. 산업이 저점을 칠 때 받쳐줄 파트너가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면서 산업적 지분도 좀 비교적 예. 균일하게 좀 나뉘어지는 구조가 전체 산업 구조를 위해서는 옳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4대 4대 2 정도로 한국 영화 4, 할리우드 영화 4,
나머지 뭐 유럽 영화, 일본 영화 정도 이 정도. 이것이 이제 황금 가장 비율로 이상적이다. 봅니다만 지금은 또 지나치게 또 한국 영화로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한국 영화가 가히 전성시대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보는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이라고 그러네요. 네.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공석은 아니고 이전 위원장이 계속 대행체제로. 대행체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거의 뭐 10개월, 1년 가까이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천위원회도 두세 차례 그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추천된 인사도 또 공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영화계를 대표적으로 정책기관으로서 이끌어 나가야 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전 위원장이 김희석 위원장 영화감독 출신이시죠. 그래서 김희석 위원장이 대행 체제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된다는 그런 설만 계속 무성한 채 1년 가까이 간다는 건 사실 정상이 아니죠. 물론 그렇고. 밑에 사무국 직원들이 올바로 작동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그 잘한다고 해도 그 이 본인이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 그렇죠. 대행 체제로 연장하면 본인도 불안하고. 뭐 일도 잘 안 벌이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결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정이 자꾸 미뤄지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만 좀 그 촉수를 조금 밑에까지 쭉 내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계 같은 경우도 말로만 문화산업 육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영화산업 육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실행 모드는 매우 둔감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영화 얘기 좀 해보죠. 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얘기 다룬 영화 카트 개봉이 됐죠? 어제 개봉되었고요. 어제죠? 예. 어제 하루 10만 명 모았습니다. 그거 어때요? 스타트 치고는 나쁜 거예요? 좋은 나쁘진 거예요? 않습니다. 나쁘진 그러니까 않군요. 어제가 평일이었으니까 예. 목요일 평일 하루 동안 10만 명을 모았다고 하면 주말까지 가면 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과히 나쁜 성적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성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아하. 사실 좀 그 영화를 만든 그 제작사나 또는 투자사 입장에서 약간 좀 불안해했었죠. 왜냐하면 무거운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트가 마트에서 이 몰고 다니는 그렇죠. 카트잖아요. 카트죠. 네. 그거를 그 제목으로 따왔는데 대형 마트점에서 일하는 특히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이들이 단합을 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맞서 싸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얘기를 영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객들은 이렇게 극화된 형태의 영화를 좀 선호하지 현실에서 똑같이 보는 모습을 영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네. 그걸 영화로 또 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네, 뭐 영화를 보시는 입장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의미를 찾으시려는 분이 있고 좀 의미를 잊고 그렇죠. 싶어서 예. 네, 두 시간 동안 좀 즐기고 싶어서 그렇죠. 가시는 분들도 예.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떤 반응을 얻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제 10만 명의 관객을 모은 걸 보면 일정 정도 그 관객들이 요즘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영화적 해법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파업전야라는 영화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1990년에 맞습니다.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여성판 파업전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파업전야를 1990년에 만들었던 감독이 이은 감독인데요. 물론 이제 몇 명의 감독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예. 그 이은 감독이 다시 제작한 영화가 이 카트입니다. 그래서 이은 감독은 명필름이라는 회사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굉장히 그 히트작을 많이 양산했고요. 24년 만에 한쪽에서는 소니가 철수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다시 파업전야 같은 영화가 나온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사회 이슈를 다룬 작품들이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하나의 약속 같은 작품 또는 다큐멘터리나 또는 저예산 맞아요. 독립영화 중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지는 메이저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루는 예. 그런 작품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큐멘터리 소재로 삼아서 또 추적 보도하고 또 루포처럼 탐사하고 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빙벨도 그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이런 영화들이 뭔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영화는 사실은 현실을 대조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현실을 그래도 엄청난 문제 공유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문제의식의 공유.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이제 임순례 감독이 만든 제보자 같은 작품 역시 그 황원석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당시의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 당시에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 사회 전개 과정에서 일정 정도 사람들의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영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들은 예를 들면 영화가 전혀 없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영화가 극장 자체가 없죠. 남녀가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 보면은 무슨 코란에 무슨 위배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있으면 위배되는 거. 영화 봐도 안 되는 거. 거기 독특하더라고요. 코란이 그렇게까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그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와하비즘이 워낙 이제 강고한 수비파들의 어떤 그런 정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 감독이 만든 와즈다라는 작품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운전할 수가 없는데 그 영화가 자전거법을 바꾸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 영화가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진보시키고 진화시키는데 그럼요. 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도가니도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정말 한동안 사회를 분노로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자, 다음 주에 개봉될 영화가 하나 있는데 헝거 게임. 네. 그죠? 네. 모킹제이. 네. 이거가 굉장히 화제라고 그러는데. 젊은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거기에는 뭐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제니퍼 로렌스 역할이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헝거 게임이 그 묘한 게 요즘 할리우드가 묘한 게 어쨌든 한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이나 지금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사회적 불만과. 그럼요. 네. 청년 실업률은 그렇죠. 높고. 네. 예. 어느 그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에서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 이유가 할리우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가르쳐주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보수적인 그 기성세대에 보면 영화가 이거 너무 그 급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새로운 혁명을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바로 대표적인 작품이 헝거 게임인데 한편에서 보면 혁명을 상품하는 그런 셈이죠. 그렇죠. 네. 그 3부작인데요. 1부, 2부는 이미 그 나왔었죠. 페남의 불꽃, 캐칭 파이어 이런 소제목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모킹제이라는 그 부제로 파트 1이 나왔습니다. 원래 한 4시간 정도의 작품인데 이제 2시간씩 잘라서 파트 1, 2가 제작이 되는데 파트 1이 이제 먼저 나왔죠. 이 3부 파트 1은 완벽하게 혁명 얘기입니다. 그 구체제를 뒤엎자 이런 거고요. 모킹제이가 혁명의 상징인 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인 이 제니퍼 로렌스 이 여전사가 가슴에 그 달고 다니는 그런 새의 문양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 영화 속에서는 물론 SF입니다만 영화 속에서는 12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2개 블록을 캐피털이라고 하는 그 한 집단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재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저항군이 13구역에 몰려 있고 13구역과 캐피털의 그 독재자인 스노우 대통령이라는 사람과의 혈전, 전쟁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단순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민중들을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을 혁명으로 이끄는 그런 혁명적 방법론과 그런 이 선전선동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비교적 적나라하게 얘기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요. 이 영화는 애들 영화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대 젊은 애들 영화, 젊은 친구들의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50대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을 경험했던 우리 사회를 경험했던 저 같은 50대와 지금 그거 전혀 모르는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세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상하게도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헝거게임입니다. 그렇군요. V4 벤데타라는 영화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가면 지금 홍콩 시위대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실존 인물이긴 했었고요. 그래서 V4 벤데타도 정말 아주 고전적 혁명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를 예, 갑자기 V4 벤데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혁명을 원했고요. 사회개혁을 원했고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그렇습니다. 혁명을 바랬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노래 한 곡 골라주시고 나가시죠. 네. 오늘 제작진 전부가 신율 앵커님의 그 생일이라고. 네. 오늘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일. 생일 선물 겸, 감사합니다. 한석규 씨가. 파바로티라는. 영화요. 파바로티가 아니죠. 네.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그 해바라기의 전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음악을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 오래된 노래입니다만. 맞습니다. 한석규 씨의 목소리로. 계속 바뀌어서 계속 다시 살아났죠. 김현철 씨도 부르고. 그렇죠. 네. 계속 리메이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could have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벌써 주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죠. 더군다나 수능까지 있어서 정신이 없는 그런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영화는 영화 OST죠. 파바로티 OST 한석규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은 늦었어. 조심해서 다녀. 차 조심하고. 엄마 갔다 올게. 엄마 힘들게 뭐하러 나왔어? 골목이 어두워서 우리 예쁜 딸 걱정돼서 나왔지. 배고프지? 아까 샌드위치 먹고 말았어. 얼른 가서 엄마가 밥 줄게.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불안은 지우고 안심은 키우겠습니다. 가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굿모닝 경기도.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시각은 8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설렐 틈도 없이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양이 적어서 쌓일 정도는 아니었고요. 서울의 눈은 지난해보다 4일 빨리 관측됐습니다. 오늘 호남 일부 지역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맑겠습니다. 오늘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파주 10도, 수원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풀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서울 시내도로에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만 여파는 남아 있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같은 방면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도심 쪽으로 이동량이 많은 편인데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구간, 월릉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월릉분기점에서 구리 시계까지 막히고 반대쪽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정릉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 세바스티앙 살가두, 거장의 생애 마지막 대규모 프로젝트 제네시스 사진전이 2015년 1월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경이롭고 가슴 벅찬 순간을 제네시스 사진전에서 함께하세요.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